네. 네. 그러면 저 이번 주 NLP 버트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네, 버트는 이런 영어의 줄임말이라고 하네요. 그러면 시작해볼게요. 밖에 차가 지나가네. 버트는 일단 다음 그림처럼 대략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제 버트가 나오기 전과 버트가 나온 후에 이제 NLP 태스크를 어떻게 수행하는지 가장 큰 차이점부터 보자면, 버트가 나오기 전에 버트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그냥 우리가 배웠던 LSTM이나 뭐 RNN 뭐 이런 거에서 봤듯이 그냥 분류한 데이터를 모델에 넣고 분류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버트는 약간 그 전에 앞에서도 우리가 봤듯이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프리트레이닝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그 어떤 우리가 하고자 하는 태스크에 관련된 코퍼스를 많이 버트에 넣어서 프리트레인을 시키고 거기에다가 이제 분류할 데이터를 넣어서 그 위에 이제 새롭게 모델을 쌓아서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뒤에서도 말하겠지만 이제 버트는 각 태스크마다 아예 다른 모델을 설정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버트를 이용해서 프리트레인 시키고 그 위에 이제 새로운 레이어를 하나 깔아서 거기에다가 이제 해당하는 각각의 태스크를 수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이제 인풋을 넣고 버트를 실행시켜서 얘를 여기 패스해서 아웃풋을 내겠죠?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영어권에서 이제 영어를 기준으로 11개의 NLP 태스크에서 이 논문이 나온 당시에 소타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아주 대단한 논문이죠. 그래서 이제 그 멋진 소타를 우리가 조금 보자면, 뭐 이런 여러 가지 태스크들, 이렇게 뭐 QQP, QNLI 뭐 이런 여러 가지 태스크에서 아주 좋은 성능을 보였죠. 여기서 보면 이제 버트 베이스라는 게 있고 버트 라지라는 게 있는데, 사실 이게 구글에서 갖고 만든 거고, 얘들이 아주 하드웨어가 좋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성능을 낼 수 있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버트 자체가 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그러니까 학습하는 시간이 많이 걸려서 GPU도 아니고 무려 TPU를 4개씩, 4개인가? 4개보다 더 많았던가? 어쨌든 사용해서 그것 동안 학습을 시켰다고 해요. 엄청난 학습량이죠. 그래서 일단 이거는 나중에 보면 이제 오늘 발표할 모델의 경량화를 위해서 뭐 R버트 이런 것도 만들었다고 하고, 네, 그렇다고 하는데, 일단 이 베이스와 라지의 차이를 보면 그냥 파라미터의 차이예요. 베이스가 라지보다 파라미터 개수가 적은 거죠. 그럼 얘들이 보여주고 싶었던 건 우리가 이렇게 파라미터 개수가 라지보다 작아도 점수가 더 높을 수도 있다, 더 높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버트 라지가 너무 모델이 크고 무겁다 보니까 약간 양심이 좀 찔려서 좀 경량화된 버전으로도 보여주고 싶었을 수도 있고 합니다. 어쨌든 여기 구성은 순서대로 트랜스포머 레이어, 셀프 어텐션 헤드, 토탈 파라미터 순서로 적었는데요. 베이스는 12개, 768개, 그리고 토탈 파라미터가 무려 1.1억 개고, 라지는 그 3배인 3.3억 개라고 하네요. 이거 약간, 이거 뭔가 제가 오타 쓴 것 같은데 이렇게 작을 리가 없어요. 네, 다시 확인해 볼게요. 어쨌든 넘어가서 네, 구조와 방법을 좀 봐야겠죠. 일단 아주 대략적인 구조로 버튼은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일단 인풋이 들어가고, 인풋에는 센텐스 하나와 센텐스 2개, 그러니까 총 센텐스 2개가 들어가고, 이 센텐스 사이는 SEP라는 토큰으로 각 센텐스를 구분하는 토큰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얘를 인풋을 이제 인베딩에서 넣고 트랜스포머를 돌려서 contextual representation of token으로 뱉고, 이제 그거를 사용해서 위에 새로운 레이어를 쌓아서 NLP 태스크를 하겠죠.
아주 대략적인 구조는 이거고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일단 토큰 요 인풋이 들어갈 때 얘를 어떻게 넣는지 한번 보면 세 가지의 인베딩을 써요. 인베딩을 세 가지나 하네요. 일단 첫 번째로 여기 토큰 인베딩. 얘는 워드피스 인베딩을 사용한 방법입니다. 저번 주에 발표를 했는데 이제 BPE에서 약간 베리언트로 워드피스 인베딩이다. 워드피스가 나왔죠. 그 방법을 사용한 거고 제가 더 뒤에서 한 번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세그먼트 인베딩은 그냥 여기 A라고 적혀 있고 B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냥 아까 처음에 제가 말했듯이 문장이 두 개 들어간다 했잖아요. SEP를 기준으로. 그래서 그냥 각각이 어떤 문장인지를 나타내는 인베딩입니다. 얘는 앞에는 얘는 A 문장이다. 뒤에는 얘는 B의 문장이다. 이라고 말하는 인베딩입니다. 근데 여기서 버트에서는 서브월드를 이제 그러니까 한 세그먼트, 그러니까 한 문장을 나타낼 때 최대 512개의 서브월드 길이로 제한했다고 해요. 서브월드는 아까 이제 뒤에서 말하겠지만 저번 주에도 배웠듯이 하나의 토큰 그런 느낌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각 워드를 캐릭터로 나누는데 그거를 우리가 바이트 페어로 합치면서 하나의 서브월드도 만들었죠. 그 서브월드가 여기서 말한 서브월드인데 그 세그먼트에 들어갈 수 있는 최대의 서브월드를 512개로 제한했는데 사실상 이렇게 많이까지 쓰이진 않고 특히 한국어를 할 때는 보통 20개가 쓰이고 많아봤자 60개의 서브월드가 쓰인다고 해서 사실은 이제 128개 정도로만 제한해도 충분하다고 합니다. 그다음 이 포지션 인베딩은 뭐냐면 트랜스포머 내에서 사용되는 건데 이제 토큰 개수에 따라서 포지션 인베딩을 다르게 해서 학습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얘를 넣은 이유는 이제 각 토큰이 문장 내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 정보를 주기 위해서 이 인베딩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포지션 인베딩을 하면 이 각 토큰의 문장 내의 위치를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다 표현할 수 있어서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세 가지 인베딩을 합쳐서 여기 이제 레이어 정교와 드롭아웃을 적용해가지고 인풋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제 앞에서 이제 인풋을 봤으면 얘를 어떻게 프리트레인 하는지 봐야겠죠. 일단 그냥 여기 형광펜이 잘못된 곳에 올라가네. 제가 작게 만들면서 이게 올라가 버렸네요. 어쨌든 이 학습한 코퍼스는 여기 북스 코퍼스랑 잉글리시 위키피디아 이런 것 등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버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내가 예측하고자 하는 데이터에 관련된 단어 코퍼스를 많이 학습해서 버트를 써서 그 다음에 인풋하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그 인풋을 넣고 예측을 하니까 이 학습할 코퍼스가 필요하겠죠. 그 프리트레인에 사용된 코퍼스입니다. 그 다음에 토커나이즈는 아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워드피스 토커나이즈 방법을 사용했다고 하네요. 인풋 문장을 워드피스 이 방법으로 토커나이즈를 하고 그 다음에 이 토큰으로 토큰 시퀀스를 학습하고 그 다음에 2개의 토큰 시퀀스가 학습에 사용되는 거죠. 아까 이거 시퀀스가 센텐스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죠.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하는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혹시나 까먹으실 수 있으니까 제가 조금 워드피스 토커나이징에 대해서 가져왔어요. 이거는 제가 유튜브에서 이 버트에 대해 찾아보다가 괜찮은 예시인 것 같아서 그냥 그대로 들고 왔어요. 일단 대략적으로 다시 이제
BPE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빈도수에 기반해서 단어를 의미 있는 패턴인 서브월드로 잘라서 토크나이징 하는 방법이잖아요. 바이트 페어 인코딩은 각 바이트별로 한 거고, 워드피스는 워드로 나눠서 걔를 워드별로 다시 캐릭터로 나눠서 그거를 이제 합친 거죠. 그래서 약간 베리언트라고 하는 거고. 자, 일단 먼저 이 예시는 이 문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경찰청 네, 이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워드피스니까 단어별로 나눴어요. 경찰청, 철창살은 외철창살이고, 검찰청, 철창살은 쌍철철창살이다. 이렇게 단어별로 나누고, 그 다음에 토큰을 해야겠죠. 토크나이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토크나이즈를 하는데, 각 단어별로 단어 내에서 캐릭터별로 나눴어요. 그리고 이렇게 앞에 샵샵으로 구별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 얘는 얘가 아니 뭘 해야 되지? 얘? 그러니까 맨 앞에 있는 뭐 찰과 예를 들어서 찰이 맨 앞에 있다고 치면 얘와 이 맨 앞이 아닌 찰은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샵샵을 붙였고, 그래서 이 다른 맨 앞에 오는 거랑 맨 앞에 오지 않는 거랑도 각각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걸 이제 계속 우리가 바이그램 페어를 찾아가지고 그 빈도수 높은 순서대로 합쳐주잖아요. 근데 이 이터레이션을 처음에 얼마를 할 건지 정해놓고 거기에 딱 맞춰가지고 그 이터레이션이 다 끝난 뒤에 보캐블러리를 생성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보캐블러리가 아니고 그냥 토크나이즈드 센텐스인 거죠. 최종 보캐블러리는 그냥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 단어들을 각각의 캐릭터로 나누고 맨 앞에 있지 않던 애들은 앞에 샵샵을 붙여서 캐릭터별로 구분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얘들을 이제 바이그램 페어로 카운트를 해가지고 베스트 페어, 그러니까 카운트가 가장 많이 나온 페어를 머지합니다. 그럼 이제 또 새롭게 토크나이즈드 센텐스가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그거를 내가 처음에 정해둔 이터레이션만큼 반복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남겨진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남겨진 그 페어나 그 바이트들을 보캐블러리로 뽑습니다. 그러니까 매 이터레이션마다 보캐블러리를 생성하는 게 아니라 매 이터레이션마다 바이그램 페어를 찾고 머지하고 마지막 이터레이션 단계에서 보캡을 생성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해서 내가 서브워드로 분리를 했는데도 만약에 테스트 케이스가 들어왔을 때 트레인 케이스가 들어왔을 때 그 보캐블러리 존재하지 않는 단어는 그냥 unknown 토큰으로 변환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쟤는 인풋을 어떻게 우리가 토크나이즈 하냐에 대해 방법이었고, 그 다음에 설명할 친구들은 프리트레인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얘는 MLM이라는 방법인데 마스킹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도 볼 수 있듯이 처음에 이렇게 단어를 넣을 때 단어를 넣겠죠? 그러니까 인풋을 넣을 때 이제 아까 여기서 인풋이 끝났고 인풋 어떻게 만드는지 인풋을 학습시킬 때 어떻게 하는지 보는 건데 15% 정도의 토큰을 랜덤하게 선정을 해요. 선정을 해가지고 이제 이 MLM을 선정하는 건데 이 선정한 애들 중에서 80%는 마스크라는 토큰으로 대체를 하고 10%는 전혀 다른 토큰으로 대체를 하고 10%는 그냥 놔둬요. 이렇게 해서 학습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문장에 빈칸 채우기 문제를 학습한다고 보면 되겠죠? 마스크면? 왜냐하면
아예 그냥 비워놓는 거니까 이렇게. 약간 그렇게 학습을 시킵니다. 한국어는 이렇게 서브월드 단위로 쪼개는 것보다는 형태수 단위로 쪼개서 마스킹하는 게 더 효과가 좋다고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그대로 두는 거랑 이렇게 다르게 바꾸는 거는 약간 파인 튜닝 할 때 약간 더 올바른 예측을 할 수 있도록 노이즈를 섞는 거예요, 그냥. 이게 이렇게 노이즈를 섞는 게 나중에는 결국 더 성능을 좋게 만든다고 하네요. 네. 어쨌든 이렇게 학습을 시킬 때 전체 토큰에서 15%를 랜덤하게 선정을 해가지고 그 중에서 80%는 마스크, 그러니까 빈칸으로 놔두고 10%는 아예 다른 토큰을 바꾸고 10%는 그냥 그대로 놔둡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학습을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NSP입니다. 그러니까 버트에서는 크게 두 가지 프리트레인 방법이 있어요. 아까 앞에서 말했던 MLM이랑 요번에 말하는 NSP. NSP는 뭐냐면 우리가 처음에 인풋이 2개 들어간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센텐스가 2개 들어간다 했잖아요. 근데 첫 번째 센텐스는 그냥 순서대로 들어가는 거고 두 번째 센텐스는 랜덤하게 지정된 애래요. 그러니까 50% 확률로 지금 첫 번째 센텐스의 바로 다음 문장일 수도 있고 50%의 확률로 그냥 랜덤한 위치에서 나온 센텐스일 수도 있대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라벨을 만약에 바로 다음 센텐스라면 is next라는 라벨을 갖고 있고 다음 센텐스가 아니면 not next라는 라벨을 갖고 있대요. 그래서 이제 이 다음 문장이 그러니까 이 다음 문장이 바로 다음 문장인지 아니면 그냥 다음 문장이 아닌지 그것도 같이 학습을 한다고 해요. 앞에 것과 같이. 그래서 이제 총 이게 풀트레인을 할 때 두 가지를 학습을 하게 되겠죠. 여기서 볼 수 있듯이 넥스트 센텐스를 예측하는 것도 학습할 수 있고 마스크나 리플레이스 된 단어도 정답을 맞출 수 있도록 학습하게 됩니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를 학습하게 됩니다. 프리트레인 단계에서. 네, 이거는 그냥 MLM을 했을 때의 성능을 보여주기 위해서 갖고 온 거예요. 확실히 MLM을 했을 때 완전 성능이 좋죠. 랩트 라이트보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계는 버트의 인풋과 프리트레인 단계를 거쳐서 트랜스퍼 러닝을 하는 거죠. 이거는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그냥 학습된 버트를 트랜스퍼 시켜서 실제 NLP 태스크를 수행하는 과정입니다. 아까 앞에서 말했듯이 얘가 뭐 11개 분야에서 소타를 달성했다 했잖아요. 그런 각각의 NLP 태스크를 수행하는 과정이고 각 태스크에 대해서 각각의 알고리즘이나 언어 모델을 만들었던 예전과는 달리 얘는 그냥 버트에다가 새로운 NLP 태스크를 위한 추가적인 레이어나 모델을 쌓으면 된다고 합니다. 이게 다 각각 다른 태스크들을 보여주는 거죠. A, B, C, D가 보면. 네. 그래서 네, 그렇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냥 얘는 그 앞에도 성능을 보여줬지만 얘는 어떤 성능이냐면 파라미터 개수에 따른 버트의 성능이라고 합니다. 뭐 확실히 보면 알 수 있듯이 모델이 커질수록 성능이 좋아지죠. 점수가 점점 오르죠. 하지만 이 TPU를 쉽게 구할 수가 없겠죠. 왜냐면 CPU가 굉장히 비싸겠죠. GPU를 여러 개 모아놓은 거니까. 그래서 이제 뭐 구글 같은 웬만한 사이즈의 기업이 아니면 그냥 이렇게 모델을 무한정으로 늘리는 크기를 무한정으로 늘리는 거는 뭐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파라미터가 많아서 좋겠지만 시간과 이제 메모리에 제약이 있다. 네, 그렇고 이제 뭐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아까 앞에서 말했듯이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모델 경량화 방법 등이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제 다음에 요번에 첨언해서 말씀해 주시겠죠?
그렇습니다. 끝입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없나요? 네. 인풋으로 들어가는 임베딩이요? 예요? 아, 채팅을 못 보는데. 말로 해주세요, 말로. 프리트레인, 임베딩으로 들어가는 임베딩이 다 훈련 대상인가요? 아니면 프리트레인드인가요? 인풋으로 들어가는 임베딩이 다 훈련 대상인가요? 프리트레인드인가요? 약간 질문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혹시 어떤 뜻인지 아시나요? 아니면 규민 오빠가 다음 알버트를 준비했으니까 좀 알지 않을까요? 아나요? 파라미터? 음, 잘 모르겠어요. 제가 찾아볼게요. 그럼 이제 공유 중지할게요. 네. 바로 이어서 진행할까요? 네. 음, 잘 보이시나요? 잘 보이시나요? 네, 하겠습니다. 뭔가 스무스하게 이어져서 좋을 것 같아요. 학술부장님 말씀대로. 그래서 제가 발제할 추가 논문은 방금 조민주 학회원께서 말씀하신 어마어마한 그 버트 모델이 봤더니 너무 좋아서 계속 진화시키려고 했는데 어떤 문제점이 발생해서 그거를 고쳐서 더 나아졌다 하는 모델이에요. 그래서 알버트라는 모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 네, 그래서 논문 제목은 정말 알버트였고요. 역시 구글이랑 도요타에서 만든 연구한 논문입니다. 어, 그래서 일단 저는 이거 앞서서 이 논문을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논문을 보려고 봤더니 다 버트더라고요, 거의 다. 그래서 버트가 정말 대단하구나. 그래서 버트에 대한 거를 좀 파야겠다. 근데 오늘 마침 딱 조민주 학회원님께서 NLP에서 버트를 발제하시는 부분이라 그럼 뭐가 좋을까를 생각하다가 여기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어, 태스크별로 소타인 모델들을 쫙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제일 앞에 있는 것들 위주로 유명한 거 위주로 봤는데 여기 보시면 알버트 보이시죠? 엑셀넷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버트 여긴 알버트는 없지만 그 다음에는 또 알버트를 뭔가 또 좀 유명한 것 같고 또 알버트고 하여튼
알버트란 게 되게 많이 보여서 아 그럼 버트 중에 알버트가 제일 짠가 보다 해서 알버트를 고르게 됐어요. 네, 그래서 알버트가 뭐냐면 일단 아까 앞에서 보셨다시피 2020년 2019년 9월에 나온 좀 따끈따끈한 모델이고요. 근데 사실 논문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크게 바뀐 건 없어요, 사실. 근데 그 크게 바뀌지 않았는데도 되게 많이 빨라지고 되게 많이 파라미터는 적어지고 효과는 더 좋아지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어 아까 앞선 버트 발표에서 보셨듯이 얘네가 아까 그 마지막 표에 보시면 1024에서 제일 성능이 좋았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높이고 싶지만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TPU를 한 거를 저희가 쉽게 쓰기도 힘들 뿐더러 그걸 사실 그 버트에서 구글에서 버트를 연구할 때 버트 베이스가 TPU 4개고 버트 라지가 16개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도 클라우드 TPU여서 곱하기 4 하시면 거의 64개만큼 쓰는 거라서 저희가 접근하기는 좀 힘든 그런 크기죠. 근데 버트가 나오고 나서 아 그러면 그냥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엄청 키워놓으면 성능이 좋아지는 거 아니냐 해서 봤더니 당연히 아까 말씀하신 그런 메모리 문제나 학습 시간의 문제 그리고 아예 성능도 사실 좋아지는 게 아니라고 여기서 밝힙니다. 네, 그래서 차례차례 보시면 일반적인 12기가 램 GPU로 돌렸을 때 지금 여기 버트 라지 보시면 거의 맥스 배치 사이즈가 1, 0이에요. 아까 저희가 512로 학습했잖아요. 그러면 거의 한 문장도 배치 하나가 안 되는 꼴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GPU로는 학습이 매우 힘들고요. 시간 역시 일반적인 GPU로 했을 때 GPU 4개짜리 데스크탑을 가정했을 때 여기 보시면 68일이 걸려요. 버트 라지가. 쉽지 않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아 이건 좀 한계가 심하구나. 그리고 여기 이 논문에서 밝히듯이 라지에다가 데이터를 더 추가해서 X라지를 만들어 봤는데 여기 오른쪽 표 보시면 정확도가 오히려 낮아져요. 이 밑에 표를 보시면 확연하게 드러나는데 레이스라는 어떤 데이터셋에다가 평가를 했더니 정확도가 많이 떨어졌죠. 20%나. 이거는 좀 충격적인 결과였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아 데이터를 무작정 늘리는 게 능사 아니구나. 그러면 어떻게 발전을 시킬까 해서 이 분들이 생각해내신 게 총 3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차례차례 보시면 먼저 팩토라이제이션, 인베딩, 파라미터라이제이션인데 이건 뭐냐면 말 그대로 파라미터 인베딩을 팩토라이제이션 하는 거예요. 쪼개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부분을 어떻게 쪼개냐를 보면은 지금 이 왼쪽에 제가 스크립한 게 버트 논문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알버트는 버트랑 세팅이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L, A, H 이런 게 다 똑같고 E, V 이런 것도 버트랑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여기서 이 알버트 저자들이 주목한 게 여기 E를 워드피스 인베딩 사이즈로 해놓고 H가 히든 레이어 사이즈일 때 버트에서는 E랑 H를 같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른쪽에 이 트랜스포머 인코더 부분 보시면 인풋 인베딩 포지셔널 인코딩 해서 들어가는 그 사이즈랑 나중에 이렇게 출력되어 나오는 사이즈랑 같게 만들려고 E랑 H를 같게 만들었어요. 근데 알버트는 반대로 E랑 H를 엄청 그러니까 차이를 두고 싶은 거예요. 그 차이를 두는 이유는 먼저 모델의 관점에서 보시면 E는 애초에 처음 인베딩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컨텍스트랑 상관없는 컨텍스트 인디펜던트한 표현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안에 어텐션이랑 피드포워드 레이어를 통과해서 나오는 그 차원 수인 H는 컨텍스트에 관련된 어떤 정보를 담는다고 생각을 해서 아 버트가 사실 처음에 이 들어간 인베딩도 중요하지만 결국 계속 어텐션 해가지고 그 컨텍스트에 맞는 컨텍스추얼 정보를 담는 게 뭔가 강점이니까 H를 늘리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해서 E보다 H를 늘리자는 생각을 한 거고요. 그러면 이걸 구현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냐? 뭐 예를 들면 3만 개 단어라 치면은 만약에 버트의 경우 E랑 H가 같았으니까 H를 늘리면 E도 늘어나니까 이 애초에 학습하는 그 단어 차원의 수가 늘어나는 거고
그러면 이 단어 매트릭스가 엄청 커지는 거겠죠. 근데 알버트에서는 E랑 H를 다르게 하고, 이 애초에 학습하는 들어가기 전에, 여기 이 박스 들어가기 전에 인코딩 된 부분을 두 개로 쪼갭니다. 그걸 V 곱하기 E짜리 행렬 하나랑 E 곱하기 H짜리 행렬 하나 이렇게 두 개로 쪼개서 학습을 하면 연산 양도 적어지고 E랑 H를 이렇게 차이를 두개 해서 좀 더 그 아까 모델적 관점에서 어떤 의미로서도 뭔가 가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해봤더니 파라미터가 많이 줄고 효과도 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들어가는 인베딩 행렬을 두 개로 쪼갰다. 여기서 왜 두 개로 쪼개냐, 뭐 여러 개로 쪼갤 수 있지 않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 개로 쪼개봤지만 쪼갤수록 아무래도 연산량이 주는 것도 덜 할 뿐더러 효과도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개가 제일 좋겠구나 하는 결론을 이분들이 내리셨습니다. 두 번째로, 이건 간단한 그림인데 그림이 잘 나와 있어서 그림 출처도 다 맨 마지막에 있으니까 보시면 되게 이해가 잘 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애초에 버튼은 왼쪽과 같이 V 곱하기 E, 그리고 나중에 H로 나올 때도 E는 H랑 똑같이 768로 나왔다고 하면은 지금 R 버튼은 이렇게 두 개로 쪼개서 학습을 한다 이거죠. 그 다음은 크로스 레이어 파라미터 쉐어링인데, 이거는 말 그대로 레이어 간 파라미터를 공유하는 거예요. 트랜스포머 인코더 부분이랑 버트에서 보면은 지금 인코더를 쌓았는데, 예를 들면 12개를 쌓았으니까 저희가 보통 12개를 보면은 처음 이 첫 번째 인코더에 들어가고 난 결과가 다시 두 번째 인코더에 들어가고 쭉쭉쭉 올라가서 12번째 인코더로 올라가서 결과 나오잖아요. 근데 알버트에서는 이거를 같은 인코더, 하나 인코더를 돌려 쓰고 싶다 이런 거죠.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리커런트 인코더 블록이라고 나와서, 사실 디코더는 보일 게 아니지만 인코더 부분만 보시면 들어간 게 다시 나왔다가 다시 이 블록으로 들어가죠. 약간 RNN처럼. 그죠? 이게 사실은 이 알버트에서 처음 인버션 트랜스포머나 딥 이퀄리브리엄 모델 같은 거에서 나왔는데, 이렇게 하나의 인코더 블록을 계속 쓰는 거가 효과가 나쁘지 않았다 해서 얘도 써보자 한 거예요. 이러면은 확실히 인코더가 지금 많이 줄죠. 그럼 파라미터도 엄청 줄겠고. 그래서 이거는 각 경우를 비교해 봤는데, 만약에 이렇게 줄였는데 효과가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보시면은 여기 네, 저 말 끊어서 진짜 죄송한데 이게 앞에 슬라이드에서 예, 이게 버튼 디코더를 안 쓰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그냥 그러면 인코더를 이렇게 12개를 쌓는 게 아니라 하나의 인코더를 T번 돌렸다는 건가요? 여기에서는? 새로운 거에서요? 네. 네네네. 그리고 아까 제가 민주님한테 질문했던 거 네, PPT 이거 던전에 네, 다시 이거 보니까 네. 버트에서 인베딩 아까 제가 물어본 거 있잖아요. 인풋 인베딩도 트레인 대상에 포함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 이게 말이 되니까. 그리고 이거 버트랑 알버트 시간 복잡도가 모두 V 곱하기 2 곱하기 H 맞나요? 버튼은 V 곱하기 2고요. R 네네. 버튼은 V 곱하기 2 더하기 2 곱하기 H로 네, 알고 있어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네, 알버트가 V 곱하기 2 곱하기 H라고요? V 곱하기 2 더하기 2 곱하기 H. 그렇겠네요. 그렇게. 네네. 네, 네. 죄송합니다. 네네. 아니, 네, 그렇네요. 그러면 진짜 다 학습되는 거겠죠? 네네. 감사합니다. 네, 예. 네. 다행이네요. 네, 그래서, 여기 뒤에 이제 논문에 또 나온 그림이 있는데, 이게 버트랑 알버트랑 이 파라미터 쉐어링 했냐 안 했냐를 기준으로 구분을 해서 그래프를 본 건데, 사실 이게 정확한 의미를 설명을 안 해주고 저도 잘 모르겠어서. 근데 여기 언급된 내용을 보시면 이런 코셈 유사도나 L2 거리가
알버트가 훨씬 스무드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네트워크 파라미터를 좀 안정화하는 게 아닐까 하는 식으로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제가 볼 땐 이렇게 하나의 인코더를 써서 파라미터를 엄청 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뒤에 평가하는 항목에서 보시면 파라미터가 이 쉐어링 됐냐 안 됐냐를 기준으로 엄청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숫자가. 이건 이해를 돕기 위한 그림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트랜스포머 블록이 12개가 있었는데 이거를 하나로, 같은 초록색 하나로 계속 쓰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 제가 세 가지를 계산했다 했잖아요. 마지막이 버튼은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마스크 랭귀지 모델 MLM이랑 Next Sentence Prediction MSP 두 가지로 학습을 한다고 했는데, 이 중에서 MLM은 획기적인 거 인정. 근데 MSP를 잘 모르겠다 이거예요. 이 NSP에 대한 의문이 여기 뭐 양 에러나 리우 에러 이런 논문에서 많이 제기가 됐는데, 알버트에서도 역시 이걸 제기하면서 이게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까지 얘기를 하고 이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근데 뭐 이거에 앞서서 여기 오른쪽 그림은 NSP 학습에 대한 내용인데, 이건 아까 말씀해 주셔서 다 알 거예요. 뒤에 오는 문장이 랜덤하게 원래 뒤에 와야 될 문장 아니면 랜덤하게 뽑힌 이상한 문장 이렇게 해서 다음에 올 문장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학습인데, 이게 무슨 문제냐고 이 저자들이 말씀하냐면 이 coherence prediction이라는 거를 하고 싶어서 했는데, 사실 이게 그런 음집성보다는 어떤 두 문장의 주제가 같냐 안 같냐 이런 학습이 돼버려서 이게 그 문장 자체 응집성 학습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쉬울 뿐더러 MLM을 통해서 이미 그런 비슷한 주제라는 거를 학습하게 돼서 그러니까 그닥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안 하는 게 낫다 이런 결론을 내리는데, 실제로도 뒤에 보시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여기서 제시한 다른 학습 방법은 sentence order prediction이에요. 말 그대로 문장 두 개를 원래 순서랑 뒤바뀐 순서 두 개를 학습시켜서, 당연히 원래 순서가 맞고 뒤바뀐 순서가 아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응집성을 학습합니다. 이게 좀 더 응집성만을 학습하는 강화된 학습이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사실 뒤에서 네,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아까 그 버트에서 나온 NSP를 어떻게 보면 좀 포함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NSP를 학습하면 SOP 태스크에 대해서는 효과가 낮아요. 근데 SOP를 학습하면 MSP도 높고 SOP도 높아요. 그러니까 SOP가 훨씬 더 coherence prediction에 대해서 좀 좋은 학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러한 개선을 통해서 일단 모델을 이렇게 정했고요. 여기 보시면 파라미터 숫자를 보시면 정말 차이가 많이 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알버트 베이스와 버트 베이스를 보시면 같은 베이스지만 파라미터가 지금 막 9배 차이 나고, 라지도 거의 뭐 17배, 18배 차이 나죠. 예, 그래서 사실 알버트는 XX 라지까지 해도 파라미터가 버트 라지보다 작다는 걸 알 수 있고, 이거를 물론 이걸 학습하는데도 많은 수의 TPU가 필요하겠지만 이런 많은 데이터셋이 학습 가능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얼마나 좋아졌냐면, 을 하기 전에 이 그러니까 버트랑 비교를 하기 위해서 버트랑 아까 말씀해주신 버트랑 같은 세팅을 하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도커포스나 뭐 잉글리시 위키피디아에서 막 3.3억 개의 단어들, 16기가의 텍스트를 학습하고, 근데 여기서 또 조금씩 다른 게 있어요. MLM을 할 때 그냥 마스킹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엔 또 N그램 마스킹을 하거든요.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그 확률식이 이게 들어가는 N이 이 N그램의 N이에요. 그러니까 몇 개의 단어를 마스킹 할까 하는 건데, 그래서 하나, 두 개, 세 개까지 최대 세 개로 해서 마스킹하는 단어 숫자도 확률로 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치 사이즈를 4096으로 하고, 옵티마이저도 램브로 했다니까 이것도 또 새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처음 보는 거라 이것도 뒤에 슬라이드에 조사를 했는데, 잠시만요. 네, 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네, 트레이닝 할 때마다 12만 5천 번의 힙을 거쳤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뒤에 램브를 찾아봤는데 또 뭔가 또 이상한 게 나왔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막 배치 사이즈가 커지다 보니까
이제는 막 한 에폭의 반복수가 너무 적어져서 근데 그 적은 반복수임에도 같은 결론으로 컨버지하고 싶으니까 러닝 레이트를 늘리게 된 거예요. 근데 러닝 레이트를 늘리면은 훨씬 그 학습이 스테이블하지가 않잖아요. 막 막 이리저리 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까 해서 나온 게 이 레이어마다 어떤 러닝 레이트를 조정하는 건데 그래서 왼쪽에 랄스를 보면 이 에타가 글로벌한 러닝 레이트고 이거를 이 레이어마다의 어떤 숫자들의 비율로 이걸 뭐라 했지? 이거 무슨 비율인데 한마디로 웨이트 매트릭스의 크기랑 그레디언트 그러니까 그레디언트의 크기랑의 비율로 곱해져서 러닝 레이트를 레이어마다 조정하는 건데 이 램브는 이 랄스를 또 바꿔서 여기에다가 웨이트 디케이도 하고 뭐 이걸 아담처럼 이 기존 그 전 웨이트에다가 곱해서 비율을 그래서 만드는 건데 어 예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레이어별로 러닝 레이트가 바뀐다는 거고요. 그리고 얘네가 평가한 데이터셋은 아까 버트에서도 나왔던 글루나 스쿼드나 레이스 같은 건데 글루는 SST, MNLI 뭐 아까 나왔던 뭐였지? QNLI 이런 그러니까 자연어 약간 추론이나 뭔가 감정 분류 같은 여러 가지 언어 이해 평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태스크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거고요. 스쿼드는 이건 유명하죠. 스탠포드에서 나온 그 퀘스천 앤서링 데이터셋이고 레이스는 중국에서 나온 영어 시험 문제 같은 건데 어떤 패러그래프가 있고 질문이 있고 답을 고르는 거예요. 멸지선다로. 네, 그래서 이런 데이터셋을 다 학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알버트 XX 라지가 가장 좋은 기록을 남기고 있죠. 파라미터는 심지어 버트 라지보다 적은데. 근데 여기서 살짝 보시면 조금 안 좋은 걸로 붙여지는 게 여러분 이 XX 라지가 스피드가 0.3배예요. 그래서 상당히 느리다. 그러니까 학습 자체가 XX 라지다 보니까 시간은 오래 걸린다는 거를 좀 아셔야 될 것 같고 그래도 같은 라지에 대해서는 시간 차이가 지금 1.7배나 나죠. 그래서 많이 경량화 됐구나. 그 효과가 좋구나. 사실 경량화 했으니까 더 큰 셋을 할 수 있어서 효과가 좋은 거겠죠. XX 라지. 그리고 이제 이 저자들이 그럼 우리가 세운 그 계산점들을 있을 때랑 없을 때랑 비교해 보자 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넣고 비교를 하는데 첫 번째는 이게 뭐냐면 그 워드 인베딩을 줄였을 때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768 곱하기 768인데 이거를 2를 줄였을 때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팩토라이제이션의 어떤 결과를 보는 거죠. 봤더니 특히 shared의 경우에는 오히려 128개가 제일 높은 기록을 보이고 이 위에도 128이 그닥 꼴리지 않는 결과를 내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128이면 충분하겠다는 결론이 나오고 그 밑에 보시면 이제는 128 혹은 768로 고정을 시켜 놓은 다음에 그 파라미터들을 다 시어했을 때, 어텐션만 시어했을 때,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만 시어했을 때, 뭐 시어 안 했을 때 이렇게 또 나눠가지고 비교를 하는데 당연히 시어를 안 한 게 기록이 더 좋긴 해요. 근데 기록이 그러니까 이 파라미터가 많이 줄었는데도 얼마 차이가 안 났다. 그러니까 다 시어하는 게 상당히 효과적이다 이런 결론이고요. 마지막으로 그 SOP와 NSP를 비교한 건데 여기 보시면 NSP로 학습했을 때 SOP는 52.0 완전 낮죠. 근데 SOP로 학습했을 때 NSP는 78.9 꽤 괜찮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데이터셋을 학습을 했을 때도 SOP로 학습한 게 대부분 더 좋은 결과를 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되게 많은 이것저것 결과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 좀 신기했던 게 대치 노멀라이제이션이랑 드롭아웃이랑 같이 했을 때 성능이 안 좋아진다는 사전 연구 결과를 얘기하면서 이 트랜스포머 베이스 모델에 대해서는 드롭아웃을 했더니 오히려 성능이 안 좋아졌더라 하는 충격적인 결과를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이 빨간색 점선이 드롭아웃이 오히려 없을 때거든요.
애큐러시가 상당히 높은 걸로, 확연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은 이때 2019년 말만 해도 알버트가 쏟하다. 모든 데이터셋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성능을 낸다. 걸 알 수 있고. 근데 아까 제가 그 웹사이트에서 찾았다시피 아직 지금 또 뭐 텍스트 하는 방법이 더 높고 막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알버트가 버트계 중에서 상당히 높은 성과를 내는 걸 알 수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뭐 SOP는 이 저자들이 그냥 아이디어를 낸 건데 뭐 다른 더 좋은 방법이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스피드가 아까 좀 느렸잖아요. XX 라지는 0.3대였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다른 방법으로 발전시키면 좋겠다. 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없으시면 공유 중지하겠습니다. 네, 보이는 화면이 13, 챕터 13 제너레이티브 모델 맞나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하겠는데 미리 그 말씀드리자면 저 너무너무 어려운 주제여서 이게 큰 골자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논문을 더 포커스를 맞췄어야 되는데 제가 착각을 하고 강의에 좀 더 포커스를 맞췄는데 좀 더 그래도 저한테는 다행인 것은 강의 내용을 이해를 못하고 그 논문을 바로 그렇게 집행을 하면 이게 좀 배경 지식 없이는 절대 이해할 수가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강의 내용을 조금 이해할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논문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너레이티브 모델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었는데 기존까지는 슈퍼바이스드 러닝 이 둘의 차이는 다들 아실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정답이 있는 그런 학습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레짐이 넘어가서 이제 데이터만 있고 레이블이 없는 그런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패턴 그리고 스트럭처를 이해하는 것이 이 unsupervised learning의 목표가 되게 되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아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unsupervised learning에 좀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걸 좀 짚고 넘어간 것이 이해하는 데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머신러닝 그런 강좌에서 많이 배운 클러스터링과 차원 축소가 있고 이것에 더해서 오늘 좀 다루게 될 것들이 좀 많습니다. density estimation이라고 해서 만약에 뭐 C본 라이브러리에서 디스트리뷰션 플롯 그릴 때 KD equals true라는 그런 아규먼트 쓰신 적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나오는 KDE가 kernel density estimation이라는 것의 약자인데 이런 것이 그런 density를 그렇게 예측을 하는 추정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feature representation PCA에서 많이 하는 그런 방식인데 이것에 대해서도 좀 나중에 나오기 때문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인 제너레이티브 모델이 있는데 여기에서 좀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이 5가지가 서로 배반되는 개념이 아니에요. 종류라고 했는데도 배반되는 개념이 아니어서 오늘 말씀드릴 제너레이티브 모델도 이 클러스터링은 좀 빼고 남은 4가지의 그런 요소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류를 나누는 것은 좀 불명확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너레이티브 모델이 뭔지 그렇게 설명을 드리자면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런 데이터를 그렇게 학습을 해서 이 데이터랑 비슷한 그런 있을 법한 그런 듯한 가짜를 그렇게 여러 가지 생성해내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좀 말씀드리자면 이 데이터가 그런 데이터의 분포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 분포를 P 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학습을 해서
그 P 모델이란 것이 학습의 결과물이고 이 학습된 분포에서 그 여러 가지 그 이미지들을 찍어내게 되는 건데요. 이게 그 찍어낸 그런 이미지들이랑 원래 이미지들이랑 굉장히 차이가 없는 것을 보아서 얼마나 훌륭한지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P 데이터, P 모델을 학습하는 거라는 말에서부터 density estimation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역시 제가 말씀드린 그런 종류라는 것에 그 나누는 거에 있어서 그 좀 배반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강의에서는 그 제너레이티브 모델의 세 가지를 그 집중적으로 다루는데 그 강의에서는 이 두 가지를 다루고 오늘은 이 베리에이셔널 어토 인코더에 가장 많은 집중을 그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큰 그림을 그 잡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제너레이티브 모델은 가장 크게 나누면 explicit density랑 implicit density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explicit density란 거 뭐냐면 이 P 모델 그 데이터가 오게 되는 그 분포 이 분포를 그 구하는 방식이고 그럼 또 implicit density라는 것은 이 P 모델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싶었는데 이 P 모델 그 분포는 있는데 그 분포를 직접적으로 그 학습을 하는 것보다 그냥 그 모델을 적용해서 뭐 얻을 수 있는 그런 그 좀 더 좋은 이미지를 찍어내는 거 그 자체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 데이터의 분포 이해에 관심이 좀 많은 거고 얘는 그 좋은 이미지를 찍어내는 거에 그 포커스 주안점이 있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implicit density는 다루지 않고요. 이 13장에서 그 다룬 세 가지 중에서 이 픽셀 R에는 C에는 variational autoencoder는 그 explicit density입니다. 그리고 그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왜 이 generative 모델이 왜 쓸모가 있는지를 말씀드리자면 이런 가짜 이미지들을 생성하는 것 자체도 어느 정도 그 가치가 있겠지만 이런 두 가지 좀 크게 두 가지 그런 그 활용 분야가 있는데 그 흑백 사진 영상 같은 게 있으면 여기에다가 그럴듯한 그 컬러레이션을 더하는 그런 이런 영역이 있고요. 그리고 해상도가 낮은 그 이미지 영상에다가 해상도를 높이는 그런 것도 제너레이티브 모델이 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종류를 넘어가면 픽셀 RNN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픽셀 RNN이랑 그 오늘 주안점이 될 이 베리에이셔널 어토 인코더의 차이는 이게 그 density가 트랙터블인지 approximated인지의 차이인데 이 트랙터블이라는 단어가 계속 그 쓰이게 될 겁니다. 트랙터블은 계산 가능하다라는 뜻으로 여기에서 쓰이고 그래서 그 계산 가능하다는 뜻은 곧 그 density를 통해서 여러 가지 최적화 등을 직접적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고요. 그 approximate density라는 것은 그 density가 직접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분포를 그 에스티메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그 에스티메이션을 통해서 그 추정된 분포로 교체적화를 하게 된다는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픽셀 RNN은 조금 디테일로 보자면 이게 그 이미지의 그런 라이클리우드를 그렇게 최대화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게 될 건데 여기에서 그 라이클리우드 그 구하는 식이 이런 그 기존의 그런 이미지 픽셀들 레이블들을 기준으로 하고 그 i번째의 픽셀 레이블의 probability를 이렇게 연쇄적으로 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그 이런 식으로 직접 구할 수 있는 이유는 이 확률 구조가 직접 그 인간한테 그 구할 수 있게 그 정렬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 이미지 여기 있는 이미지의 제목이 Fully Visible Belief Network라고 해서 확률 구조를 계산할 수 있게 이렇게 사람의 눈에 보이니까 이렇게 P 모델의 그 계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좀 이거 디테일인데 그
우리가 다룬 이미지들은 픽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디스트리뷰션 구조가 굉장히 복잡한데 이런 복잡한 연쇄 계산을 위해서 저희가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뉴럴 네트워크가 있는데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그 체인 그런 리액션을 그 다 그 구조적으로 볼 수 있게 해서 그런 복잡한 연산 과정을 그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계산을 할 때 뉴럴 네트워크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이게 RNN이라는 그런 용어가 어디에서 나왔냐면 이 여기 라이클리후드의 식을 보면 여기 x1부터 xi-1 이런 식으로 그 픽셀들의 순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게 첫 번째로 갈지 그 어떤 픽셀이 두 번째로 갈지 이런 식의 픽셀들의 순서 구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픽셀들의 순서 구조를 정하는 것이 그 픽셀 RNN에서는 RNN이고 픽셀 CNN에서는 CNN이라는 것인데 그래서 이 부분까지는 제가 오늘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픽셀 RNN은 그냥 이런 식으로 그 시퀀셜하게 그렇게 이미 그 픽셀들을 이렇게 늘려나가는 방식인데 이게 시퀀셜 제너레이션이라는 그런 방식이 그 굉장히 그 픽셀들을 그 생성하는 데 있어서 그 CNN에서 배운 그런 피드 포워드 방식보다 느리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트레이닝에서 그런 학습을 빨리 하기 위해서 똑같은 사람들이 픽셀 CNN을 만들었습니다. 또 RNN, CNN 그거의 그 뭐 의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픽셀 순서 구조를 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모델을 쓸 것이냐라는 것이었는데요. 여기에서는 다른 그런 그 세팅은 다 비슷한데 여기서는 CNN으로 모델링 했다는 차이입니다. 그 좀 디테일은 넘어가고 그 픽셀 RNN에 비해서 트레이닝이 빠르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그게 이유가 뭐냐면 이게 순서 구조가 다 그 라이클리후드를 그 최대화하도록 이렇게 X1부터 그 순서가 다 구성되기 때문에 그 계산에 있어서 그 순서 구조가 다 미리 알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 트레이닝에 있어서는 그 픽셀 CNN이 RNN보다 빠릅니다. 그런데 다만 테스팅 그 지금 이 unsupervised learning에서의 그 테스트가 뭐냐면 여기에서 테스트는 그런 레이블을 예측하는 그런 작업이 아니라 그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 테스트라고 합니다. 그런 차이가 굉장히 중요한데 어쨌든 그 테스팅을 할 때는 그 픽셀 RNN에 비해서 아무런 그런 장점이 없기 때문에 테스트에서는 굉장히 느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픽셀 CNN, RNN을 정리하고 넘어가자면 그 트랙터블 덴시티, 계산할 수 있는 그런 덴시티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 계산 가능하다는 그런 것 자체가 장점이 되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랑 모델 간의 그런 그 얼마나 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그 매트릭 장치가 그렇게 명확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테스트에서는 둘 다 느리다는 게 단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오늘 본격적인 주제가 VA, Variational Autoencoder인데 큰 그림을 좀 놓치기 쉬워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보고 넘어가자면 이 제너레이티브 모델에서 그 P 모델, 이 덴시티를 그 관심이 있는 것 중에서 거기에서도 그 덴시티를 직접 구할 수가 없어서 그 덴시티를 에스티메이션 하는 방식이 그 여기 베리에이셔널 어토인코더입니다. 그래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는데 이게 베리에이셔널 어토인코더라는 것은 이 어토인코더라는 그런 그 장치에서 여기에다가 그 확률 분포를 입힌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어토 인코더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키가 되고요. 그래서 이 어토 인코더를 설명하고 여기서 VAE가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BAE에서 그 마지막으로 설명 못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 intractable density, 계산을 할 수 없는 density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잠재 변수를 끌어내서 이런 잠재 변수로 이런 식으로 그 likelihood를 계산할 때 이 수리통계학 1에서 배웠던 그런 컴파운드 그 확률 분포 그 이런 식을 통해서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식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데 그리고 또 이거 이 요소 자체는 구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적분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likelihood를 구할 수가 없게 되고 결국에는 최적화를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그 취하게 되는 전략이 얘의 그 lower bound라는 것은 뭐보다는 크다라는 그런 선을 그 구하는 건데 이 디테일에 대해서 좀 나중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못 다룬 그런 부분이고 어토 인코더에서 확률을 확률을 입힌 게 베리에이셔널 어토 인코더입니다. 어토 인코더는 또 뭐냐면 여기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미지 X라고 하고 이 인풋 이미지를 학습을 해서 인코더라는 장치를 통해서 그 레이턴트 피처를 뽑아냅니다. 레이턴트 피처는 또 뭐냐? 그러면 그 사람이 직접 관찰을 할 수 없는 그런 변수이고 여기 안에 그 잠재되어 있다고 그렇게 가정을 해서 레이턴트 베리어블이라고 합니다. 그 X, 그 픽셀 데이터는 그 직접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뭐 픽셀 레이블을 직접 그 계측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레이턴트 베리어블은 그 볼 수 없습니다. 또 레이턴트 베리어블 예시로 하자면 이렇게 사람 얼굴을 이렇게 보자면 이 사람의 얼굴에 그 픽셀들 그런 뭐 픽셀 값은 알 수 있는데 이거에서 유의미한 그런 피처를 알고 싶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코더는 이런 피처들을 그렇게 뽑아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굉장히 PCA랑 굉장히 많이 비슷한 그 점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 비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인코더에서 이런 피처를 그 뽑아내게 되고 또 디코더는 또 뭐냐면 이 이미지들은 그 볼 수 없는 채 뭐 가렸다고 생각을 해도 되고 이 피처들을 통해서 이미지를 복원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겁니다. 또 복원이라는 말을 통해서 그 이 이미지를 볼 수 없고 그래서 필연적으로 이 이미지랑 이 이미지는 다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디코더는 이 히든 레이어를 통해서 아웃풋을 그 산출하게 됩니다. 그 중요한 특징들이 있는데 그 이 어토 인코더라는 것이 이 비지도 학습 버전에서의 그 피처 레프리젠테이션 그 어떤 피처들이 있는지를 좀 설명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게 그 PCA랑 굉장히 많이 비슷한 점이고요. 그 이거 레이턴트 피처를 나타내는 단계 영어로 써있지만 이 단계입니다. 여기에서 차원 축소가 들어가게 돼요. 또 역시 PCA랑 또 비슷합니다. 그 차원 축소를 하는 이유는 이 중요한 정보만을 담고 싶어서입니다. 그리고 또 이거랑 굉장히 궤가 비슷한 게 그 레이턴트 베리어블의 그 디멘션은 당연히 차원 축소가 들어갔으니까 원래 피처보다 더 차원이 작게 됩니다. 또 당연하게 이 X 햇이라는 노테이션은 이 복원된 이미지를 나타내는 것인데 얘의 차원과 원래 이미지의 차원은 똑같게 됩니다. 또 이건 디테일인데 디멘션 Z, 레이턴트 베리어블 몇 개로 할 건지는 그 PCA를 하는 것처럼 연구자가 직접 그 함수를 명시를 해야 되는 그런 아규먼트입니다. 여기 어토 인코더에서 그 원래 인풋 이미지 X랑 그 복원된 이미지랑 이 X 헷갈네 그럼 픽셀들 레이블 있잖아요. 그것에 그 L2 디스턴스를 구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걸 통해서 이것과 이것의 그 L2 디스턴스를 통해서 이 피처가 얼마나 좋은지를 그렇게 성능을 평가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여기에서 주의할 점이 이 그 뭐 에러 뭐 이런 매트릭이 있다고 해서 그 정답이 있는 그런 학습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여기에서의 그 레이블은 그 픽셀 레이블이지
그 뭐 어떤 정답인지 뭐 클래스 레이블 같은 것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여기 디코더가 여기 있는데요. 디코더는 그 레이턴트 피처를 통해서 그 이미지를 다시 복원하는 것입니다. 그 어토 인코더에서는 디코더라는 것은 그 인코더의 중요성에 비해서 굉장히 확연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이 디코더라는 것은 그 이름 어토 인코더라는 것처럼 어토 인코더가 중심이고 그 디코더는 그냥 이 트레이닝을 했을 때 그 얼마나 성능이 좋은지 이 L2 로스를 계산하기 위해서만 쓰이는 것이지 이 훈련이 끝나면 바로 그냥 버려버리는 그런 요소입니다. 그래서 어토 인코더에서는 그 디코더는 그 그냥 뭐 성능 평가를 위한 도구로만 쓰인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어토 인코더에 확률 그 분포를 더한 것이 그 베리에이셔널 어토 인코더인데 여기서 그 용도를 좀 그 알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 어토 인코더는 그 목적이 그 어떤 데이터가 있는데 그것을 잘 압축을 해서 좋은 피처를 그 추출해내는 것 자체가 그냥 그 목적인데 그래서 디코더라는 것의 중요성이 떨어집니다. 근데 그 베리에이셔널 어토 인코더는 그 그것에 반해서 그 제너레이티브 모델처럼 그 당연히 이미지들을 샘플링해서 모사 이미지를 뽑아내는 것이 주안점입니다. 그래서 그 디코더라는 것이 중요하게 되죠. 디코더라는 것은 그 피처를 통해서 그 이미지를 복원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 차이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가 여기 노테이션 똑같습니다. x1부터 xn까지 이렇게 측정 가능한 픽셀로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얘네들이 이 x가 그 레이턴트 베리어블에 의해서 생성된다고 가정한 겁니다. 이것은 어토인코더랑 그 비슷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 이상적인 상황, 그 청사진은 어떻게 되냐면 먼저 이 C, 레이턴트 베리어블이란 것에 그 프라이어 디스트리뷰션을 그렇게 가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 가정이고요. 이 분포 가정을 할 때는 그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 그 uncorrelated Gaussian density로 이렇게 가정합니다. 이게 또 uncorrelated Gaussian은 그 가우시안 그 멀티베리에 가우시안에서 그 시그마 이거 있잖아요. 시그마 그 분산 공분산 행렬이 그 주대각 그 주대각 성분만 있고 그 off 다이어건을 털면 다 제로인 그런 건데 뭐 또 여기서 그 노멀 분포에서 그 uncorrelated랑 독립이랑 이게 그 똑같은 그런 말이니까 그래서 C1, C2, 뭐 CM까지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얘네들은 uncorrelated, 즉 독립이란 그런 가정을 깔고 간 겁니다. 뭐 이런 그런 점이 있고 또 두 번째, 이 프라이어를 가정한 다음에 이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을 가정한다고 합니다. 또 이 레이턴트 베리어블이 기분이고 그리고 또 여기를 통한 x를 통해서 그 테스트 단계에서는 얘를 통해서 그 가짜 이미지를 생성하려고 하니까 사람 이미지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이 분포는 프라이어에 비해서 매우 복잡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복잡한 그런 덴시티를 모델링 할 때는 그 뉴럴 네트워크가 제격이라고 이 부분은 픽셀 CNN에서와 어느 정도 뭐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베리에이셔널 어토 인코더가 어떤 분야에 그 속해 있는지를 그 잘 눈여겨 보셨다면 얘는 그 아까 픽셀 CNN에서와 반대로 인트랙터블한 그런 덴시티입니다. 또 인트랙터블은 계산을 할 수 없고 얘를 계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걸 계산할 수가 없냐면 얘는 계산할 수 있고 얘는 계산할 수 있는데 적분을 계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 이 먹구름친 애들이 그 문제가 있다는 건데 그래서 또 이 청사진을 그렸는데 이 청사진대로 이렇게 수행을 할 수 없다는 그런 문제점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냐면 그 어디셔널 인코더, 이 Q라는 또 그 인코더를 그렇게 더해서 그 문제점을 해결한다고 합니다. 이 여기 이 PXG 얘는 디코더인데요. 아까 그 청사진에서는 이 부분이 나와 있는데 인코더 이 부분을 그 더하게 되는 겁니다. 이 Q라는 분포는 P랑 굉장히 유사한데 이 인코더를 통해서 X를 Z로 이렇게 변환하게 되고 또 얘를 통해서 그 라이클리후드 이 문제점이 있는 이 라이클리후드의 그 로어 바운드를 계산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해요. 이 단계가 어떻게 되는지 이해하는 것이 그 강의 내용 그리고 나아가서 논문 내용을 이해하는 것에 키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강의에서는 잘 다루질 않았는데 이것은 논문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아까 D, latent variable이 있습니다. 얘, 그 prior distribution을 가정했는데 얘는 이렇게 그 가우시안으로 가정한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또 이 인코더 네트워크 얘는 이 BAE에서 새로 추가된 내용입니다. 얘는 그 강의에서는 안 나왔지만 또 역시 uncorrelated 가우시안이라고 이렇게 가정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그 X가 기분일 때 X를 통해서 학습한 C의 그런 분포 그것을 포스티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포스티어 분포도 또 이렇게 노멀이라고 이렇게 가정을 해요. 여기에서 그 레이턴트 베리어블 값들을 그렇게 샘플링을 한다는 겁니다. 레이턴트 베리어블 그 예시로 들면 뭐 사람의 얼굴, 그 뭐 표정, 뭐 피부색 뭐 이런 것들이겠죠. 또 이제 여기에서 디코더로 이렇게 넘어가자면 이 부분을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 P 데이터 X 이것이 저희가 그 목표를 했던 것인데 얘는 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에 대해서 그 어떻게 그 조작을 해서 그 로어 바운드를 구하는지를 그 좀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이게 아마 좀 키포인트가 될 것인데 예, 라이클리우드가 있습니다. 여기 라이클리우드 여기에다가 로그를 취했고요. 그 이 어디셔널 그 인코더를 더했습니다. Q 이 레이턴트 변수 이 C는 이 P가 아니라 Q의 분포를 따른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C랑 그 P의 분포를 따르는 X랑은 독립이기 때문에 여기 이 부분에다가 expectation over Z를 해도 이게 컨스턴트처럼 그 취급이 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줄에서는 이렇게 베이스 룰을 통해서 이렇게 팩토라이제이션을 했고 그 다음에 Q로 이렇게 똑같이 나누고 곱했어요. 또 이렇게 로그 성질과 그 기대값의 성질을 통해서 이렇게 쪼갰고 여기에서부터 여기에서 이렇게 키포인트가 나오는데 이 얘가 되고 얘가 되고 얘가 되는데 이 하늘색 부분이 그 새로 등장하게 되는 KL 다이버전스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 좀 정확한 그런 해석은 아니지만 두 분포 간의 거리를 나타내는 매트릭이라고 일단은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은 성질이 있고요. 그래서 얘의 로어 바운드를 구할 때 얘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0보다 크니까 얘는 얘보다는 크겠구나 하고 해서 이 로어 바운드를 통해서 옵티마이제이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어렵게 달려왔던 부분이 다 이것을 위한 것이고 이 로어 바운드를 그 에비던스 로어 바운드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부르는지는 저도 모르겠고 얘를 통해서 그 맥시마이제이션을 하고 맥시마이제이션 뭐 그 방식을 통해서 그
모르겠는 그 파라미터들을 추정을 하게 돼서 결국에는 모든 과정을 끝내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그 옵티마이제이션을 한다는 것을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고, 역시 걔가 똑같습니다. 얘를 최대화하는 방식으로 얘를 추정합니다. 여기서 그 ELBO, 그 노란색 친 부분을 최대화하는 것이 직관적인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해요. 얘를 최대화하려고 하면 얘를 크게 해야 되고, 이 마이너스 그 뒤에 있는 이 K의 다이버전스를 줄여야 됩니다. 그러려면 첫 번째, 이 앞에 있는 얘를 크게 해야 되는데, 또 얘를 크게 하게 되라는 거는 그 C가 기분이고 X인 거, 그 레이턴트 베리어블을 통해서 구성한 X가 크다는 거, 그 라이클리우드라고 하고, 그게 크다는 것은 이 D를 통해서 X를 잘 구성했다는 것이니까 이미지를 잘 복원했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첫 번째 그런 직관적인 요소가 있고, 두 번째는 이 XI가 있고 given D, 얘와 이 프라이어와의 KL 다이버전스, 그 KL 다이버전스는 첫 번째 이해할 때는 분포 간의 거리 차이라고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즉, 포스티어랑 그 프라이어랑 얘네들이 유사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그 베리에이셔널 어토 인코더의 전체적인 과정을 다 담았습니다. 인풋 데이터 X가 있고, 그 인코더, 여기서 새로 추가한 그 Q 분포를 통해서 이렇게 그 조건부 C를 이렇게 뽑아내게 되고, 여기에서 샘플링을 하게 됩니다. 얘를 통해서 또 그 디코더를 통해서 그 모조품들을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그 KL 다이버전스가 낮다는 것이 이 포스티리어 디스트리뷰션 얘랑 프라이어랑 그 C의 그 원래 분포, 그 가정했던 분포랑 그 유사하기를 원한다는 내용이 여기 인코더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마이너스 DKL이 그 인코더의 특징을 뭐 좀 다뤘다고 보면 되고, 여기 첫 텀이 크다는 것은 이 C를 통해서 X햇을 잘 모방해냈다는 것이니까 얘는 그 복원을 잘했다는 말이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과정이 이 그 ELBO, 그 에비던스 로어 바운드에 그 잘 나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막바지로 이렇게 그 나아가는데요. 이게 전체적인 과정이라면 그 원래 어토 인코더에서는 그 D에 대한 이해가 우선이었기 때문에 D를 통해서 X 햇을 그 뽑아내는 그 과정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Variational Auto Encoder는 그 목적 자체가 그 뭐 구조를 이해하는 것도 있지만 그 X 햇을 다양하게 뽑아내는 것이 그 목적이기 때문이니까 여기에서는 그 디코더를 통해서 그 데이터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라이어 분포가 이게 그 멀티베리엣 노멀인데 뭐 그 서로 그 피처들이 그 독립인 그런 가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예시를 보면 이것들이 모조품들인데 이 C1이라는 것은 그 연구자가 이렇게 보니까 웃음의 정도라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의미를 부여한 것입니다. 그 C1은 그 C 베리어블들은 그 잠재 변수니까 보이지 않아요. 사람들이 이미지를 그렇게 부여한 겁니다. 이렇게 점점 뭐 사람들이 웃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C1의 의미. 또 이와 독립적인 C2의 의미는 얘는 오른쪽을 보고 있는데 점점 얘는 왼쪽을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헤드의 포즈를 나타낸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해석을 했습니다. 이 내용들이 다 이렇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에서 추가적인 내용이 뭔지만을 알아보기 위해서 BAE를 그 총체적으로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BAE는 어토 인코더에 그 probability distribution을 입혀서 다양한 모조 데이터를 만들 수 있는 것이 목표입니다. 어토 인코더는 그 D, 뭐 TCA에서와 같이 그 차원 축소를 하고 그리고 그 어떠한 그 레이턴트 피처들이 있는지를 이해한 것이 목적이었다면 얘는 그것에 더해서 뭐 데이터를 찍어내는 것이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덴시티가 그 직접 구할 수가 없어서 그 대신에 아까 그 노란색 형광펜 친 그 ELBO라는 것을 통해서 얘를 통해서 라이클리후드 맥시마이제이션을 했습니다. 그 장점, 얘의 장점은 그 인풋 이미지를 통해서 학습한 Z, 이 이미지에 이 포스티리어가 이미지의 피처가 어떻게 있는지에 대해서 도움이 되고 이 제너레이티브 모델 이외에도 이러한 그 포스티리어를 통해서 어떤 이미지가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쓰인다는 장점이 있는데 단점은 또 ELBO라는 그 하한을 구했다는 것을 통해서 그 라이클리후드를 구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좀 다른 것을 계산했으니까 좀 이것도 단점이 될 수 있는데 그 문제는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 이 이미지가 좀 흐릿하다는 그런 단점이 있는데 얘는 GAN에서 그 나아지게 됩니다. 이거는 KL 다이버전스에 대해서 좀 보조 설명을 한 건데 이거는 지금 그 제한된 시간에서 다룰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어떤 내용인지만 말씀드리자면 이 KL 다이버전스는 그런 어떤 그 거리를 나타내는 그런 매트릭이라고 보기에는 좀 모자란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얘를 최소화한다는 것이 그 수학적으로 라이클리후드를 그 최대화하는 것과 똑같은 문제라는 것을 이렇게 뭐 식을 써놔서 좀 문제가 있지만 그 쓸모가 많다 뭐 이런 내용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짧게 그 추가적으로 논문이 다루고 있는 그런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강의 내용이 좀 더 주안점인 줄 알고 그 논문은 좀 제대로 정리를 잘 못했는데 문제 세팅은 제가 다룬 내용과 정말 똑같습니다. 강의에서 그 여기 논문이 목적이 뭐냐면 이 목적을 여기 써놨는데 이 ELBO를 구했는데 그 제가 다른 부분까지는 ELBO를 구해서 얘를 뭐 그 옵티마이제이션을 취한다 거기까지만 말씀드렸는데 그 실제적인 과정이 있어서의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다루는 겁니다. 이 뭐 논문에서 제시하는 방식을 통해서 그 옵티마이제이션에 문제가 있었던 것을 그 저희가 그 익숙한 그런 일반적인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좀 잘못 썼는데 에센트가 맞아요. 여기에서는 그 라이클리후드 맥시마이제이션이니까 뭐 에센트가 좀 정확한데 어쨌든 그 방식으로 얘를 그 구한다. 그래서 그 방식에 대해서 다른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수식이 정말 정말 어려워서 제가 좀 이해 못한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ELBO를 식으로 나타냈습니다. 이것은 제가 쓴 것과 똑같은 식이고요. 이 식 자체에서 최적화를 한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러미터들에 대해서 그 옵티마이제이션을 하기 위해서 얘에 대한 그 그레이디언트를 구해야 되는데 그 P에 대해서 미분을 할 때 그 이 에스티메이터의 분산이 크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점이 하나 있고 또 두 번째로 BAE가 하고자 하는 것은 그 모델 분포에서 새로운 데이터들을 막 찍어내는 것인데
그 디코더 과정이 그 새 데이터를 생성한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샘플링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이대로 그 좀 변환이 없이는 백프로파게이션을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 직접 계산을 하지 않는 이상 그런 파라미터 그 에스티메이션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면 조그만 그 리파라미터라이제이션, 그좀 관점의 전환이 있게 되는데, 이 레이턴트 베리어블s가 프라이어 분포에서 그 코렐레이션이 없는 그런 가우시안을 그 가정했잖아요. 이게 그 멀티베리엇 가우시안입니다. 그래서 오리지널 폼이 이렇게 나오는데 x를 통해서 이 그 c를 그렇게 구성하는데 여기서 q가 관여하게 됩니다. 그 이 q가 따른 그 모수는 그 p라고 해서 이렇게 p라는 그런 그 박스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대로 하면 그 백프로파게이션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여기에서 똑같습니다. 뮤 i라는 것은 컨스탄트이고, 그리고 시그마 i 제곱도 이게 그 상수잖아요. 그 컨스탄트잖아요. 상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얘를 이렇게 떼내고 그 엡실론이라는 이런 그 확률 그 변수를 이렇게 곱하게 됩니다. 이 연산이 뭐냐면 그 원소별로 이렇게 곱하는 건데, 뭐 만약에 그 벡터가 A라는 벡터가 A1, 1, 2, 3, 4가 있고 B라는 벡터가 1, 2, 3, 4가 있으면 A1, B1, 뭐 A2, B2 이런 식으로 그렇게 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는 이 랜덤성을 그렇게 부여하는 것이 이렇게 요소가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랜덤 그런 효과를 불러일으킨 것이 따로 떼어져 있지 않아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좀 원인 귀인을 잘 못한다고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이점은 이 픽스드인 것과 랜덤인 것을 확실하게 분류를 해서 그렇게 백프로파게이션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해를 했는데, 이게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제가 좀 그런 하이 레벨 그 이상의 그런 뭔가를 제공해 드리지가 못한다는 점이 좀 많이 죄송한데, 좀 이해하려고 최대한 노력했어도 그 수식이 너무 심각하게 어려워서 좀 진짜 하나하나 그렇게 이해를 하려고 했는데도 좀 못했네요. 그래서 좀 목요일 되기까지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자료는 좀 더 보강을 하고 좀 더 쉽고 그 수식을 좀 자세하게 그렇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맨 끝에 VA 관련해서 있잖아요. 네. 그 제가 그 Q 관련해서 그 노멀 관련한 거 있잖아요. 맨 끝에 언급해 주셨다고 어려웠다고. 그 이거에서 분포 과정이 좀 네. 뭐 일단 강의에서는 그 설명조차 안 했고 이 논문에서는 그냥 가정을 했다고만 나오지 왜 이런 가정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좀 안 하거든요. 뭐 적어도 베이스 통계에서는 뭐 컨주게시가 있어서 뭐 했다 뭐 그런 식으로 좀 설명을 하는데도 뭐 그냥 왜 뭐 이런 분포를 따르는지 아예 아무런 내용이 없으니까 좀 어려움이 많아요. 그 제가 공부한 거 정리해 놓은 거 있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네. 나갈 분들은 나가셔도 되고 들을 분들은 있으셔도 되고 네. 무슨 자유롭게 그냥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러면 공유해도 될까요? 그런데 목요일에 이 식을 좀 그렇게 자세하게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게 좀 많이 어려운데. 근데 목요일에는 저희 왜냐면 어차피 그 논문 구현 하니까 파이널 때 그때 그냥 좀 하고 넘어가면 되지. 그리고 목요일에는 이제 막 픽셀 CNN, RNN도 약간 설명을 해야 되니까. 네. 네, 안녕히 가세요. 네. 그래서
그 수식에 대한 거는 이제 너무 깊게 안 들어가고 강의 안에서 나온 정도만 잘 설명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강연에 나온 바까지는 그렇게 이해가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은데 그 네네. 이상이 좀 많이 어려워서 네. 그러면 제가 이해한 바를 한번 공유해 봐도 될까요? 네. 잠시만요. 아, 네. 잘 보이시나요? 네. 아, 네. 그래서 여기 아까 맨 끝에 설명해 주신 이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게 약간 하나하나 따라가다 보면 먼저 말씀하신 대로 Z가 다별량 표준 정균 분포 이거를 따른다 가정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정하고 근데 여기 이 부분이 이제 디코더 부분이죠. 그러니까 여러 개의 그 멀티 레이어 퍼셉트로 구성된 그 디코더 부분이고 근데 우리가 이제 포스테리어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approximate normal을 따른다고 하는데 이제 이 Q가 포스테리어를 이제 모방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approximate 하는 포스테리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낼 수 네. 있다고 해요. 근데 네. 여기에서부터 막힌 게 그 네네. 포스티어를 구할 때 네. 그 보통 포스티어라는 것을 가정을 하지 않고 포스티어는 likelihood랑 그 prior로 만약에 컨주게시가 있다면 그 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네. 여기에서 왜 포스티어를 가정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포스테리어를 가정하려면 이제 이게 모든 G에 대해서 그 뭐라 하지? 포스테리어 말고 그 컨디셔널을 적분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그게 이제 모든 G에 대해서 다 샘플링해서 적분할 수가 없으니까 뉴럴 아, 네트워크에서 그래서 그렇게 그냥 대안책으로 그렇게 했다. 네 그냥 우리가 그냥 무작정 놓는 거예요. 왜냐면 위에가 다 정규니까 포스테리어도 정규로 뭐 대충 그렇지 않을까라고 약간 가정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대충 이렇게 모델링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게 코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위에를 보면 그래서 어떻게 샘플링을 하냐면 먼저 인코더 부분에서 그 X를 이제 제너레이션 하겠죠. 여기까지는 네. 별로 네. 근데 네. 그 다음에 그래서 뭐 fully connected 레이어나 뭐 그런 거를 이용해서 뮤랑 이제 시그마 파이를 아니 뭐래 공분산 네. 시그마 제곱을 이제 제너레이션 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우리가 랜덤 그 노말 그 0콤마1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표준 정규 분포라고 하죠. 그 지분포. 거기서 샘플링을 해서 그 시그마 제곱에다가 곱해주기만 하면 돼요. 근데 이때 이제 회귀 분석 추가하셨나요? 네. 네네. 그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회귀 분석에서는 y 변수가 x 변수와 리니어한 관계에 있다 가정하고 이런 식에서 a랑 b를 풀잖아요. 네. 근데 이게 사실은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을 구하는 테스트가 되고 x는 기분이고 a, b는 이제 우리가 구해야 할 파라미터, 즉 콘스턴트가 되기 때문에 여기 랜덤 팩터는 여기 엡실론에서만 생기잖아요. 그게 그 리페어미터라이제이션을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 지금? 맞아요. 네. 그래서 얘를 평균으로 하고 1을 분산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분포의 평균이 ax 플러스 b잖아요. 근데 이제 네. 언급하신 대로 랜덤 팩터를 추가해주지 않으면 다 이렇게 이게 사실은 ML이잖아요. ML이로만 이렇게 거기 X에서 G를 샘플링하게 되겠죠. 근데 네. 이제 랜덤 팩터를 더해주면은 더 분포에 적합할 수 있는 그게 생기잖아요. 왜냐면 이제 이 논문 처음에 가정할 때 보면은 엄청 큰 데이터라고 하니까 그 케이스가 엄청 많으면은 그 랜덤 팩터를 더해주는 게 더 이제 그 분포랑 가까워질 거 아니에요. Z의 분포랑. 네. 그래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아까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그 리페어미터라이제이션을 통해서는 원래는 그 백프로퍼게이션이 불가능했던 게 가능한 그 이유는 제가 말씀드린 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네네. 원래는 그 C라는 것에 그 랜덤 팩터랑 그 픽스드 팩터가 같이 이렇게 혼합되어 있어서 네. 약간 그 분리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뭐 불가능했는데
뭐 리페어미터라이제이션을 통해서 뭐 분리를 할 수 있으니까 가능하게 됐다 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음, 거기서 백프로파게이션이 안 된다 했다고요? 그 원래대로 그러니까 랜덤 벡터를 안 넣고요? 안 넣고요? 그 엡실론 그 랜덤 팩터를 안 넣고 하면 그 백프로파게이션이 안 된다고 그렇게 그 말을 했고 네 논문. 그 사실은 맞는데 네네. 그 원인 자체에 대해서 그 논문에서 자세히 그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제 생각에 불과해서 근데 일단 만약에 랜덤 벡터를 안 넣어주면 그게 자체가 디터미니스틱한 분포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Q를 네, 적합하는 건데 그러니까 approximate prior지 그게 P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P는 모르니까. 진짜 포스테리어는 그렇죠. 모르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 거 아닐까요? 음, 또 다 이제 MLE로 Z를 샘플링 하게 되면은 네, 그게 분포라고 볼 수가 없죠. 아, 네, 네. 저는 그런 거. 다른 분들 의견 있으신가요? 없으면 일단 기록 중지하고